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갑질의 신세계를 봤다. 아주 새로운 세계예요. 김무성 의원이 보여준 노룩 패스 이야기다. 그가 공항 입국장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밀어보낸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를 맞이하는 수행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받아줘야죠. 그런데 김 의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방만 굴려보냈다.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데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연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좋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후에 논란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동영상이 인터넷 검색어에 상위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건 아마 숙였던 고개를 들자마자 황급히 가방을 잡아내던 그 수행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맛, 모멸감의 맛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모멸감의 뜻은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다. 업신여김은 뭐냐면 아주 막 바보처럼 가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 여기서 생각하는 거고, 깔보는 것도 비슷해요. 업신여기다, 깔보다. 그 수행원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업신여기고 깔봄을 당한 창피했던 느낌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김찬호 교수의 책 모멸감을 보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한 것과 공허함,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갑자기 막 돈이 많아서 힘이 생겼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또는 지식, 그런 게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아래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그러다 좀 슬퍼졌는데 수행원의 모습에서 잊었던 모욕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 있었다. 이 작가가 회사에서 일할 때 막 엄청나게 모욕감을 당한 거죠. 항상 그런 날은 집에 돌아와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왜 이렇게 이럴까, 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일까 계속 반복해서 씹으면은 잠도 못 자요. 힘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 있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터벅터벅 느낌 어떤가요? 힘없게 막 그냥 툭툭 이렇게 걷는 느낌이에요.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신발을 벗었는데도 하루 중에 들었던 나쁜 말들은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털리지 않고 그냥 방까지 계속 들어왔어요. 마음의 특징이죠.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서빙을 한 거예요. 알바.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게는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의 장소였다. 종업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돈 냈으니까 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막 하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는 긴장된 공간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의 장소였대요. 치료의 장소였대요. 그런 항상 친절과 웃음을 끝없이 요구받는 것이 너무 그래서 버거워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막 손님이 욕을 해도 막 웃으면서 대접해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출근할 때면은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걸리적거리는 거는 걸어가고 할 때 막 걸리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죠.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물건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손님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여기저기 있었다. 대학 때 사귀던 연상의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기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강의 중에는 또 여자들은 이기적이라 기업이 싫어한다 라고 한 교수도 있었다. 강의 중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서 회사에서 싫어한다라고 직접 교수가 얘기도 했고, 또 덩치가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오는 날, 크고 뚱뚱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면은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말했다. 이야, 너 용기 있다? 용기 있다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죠? 용기 있다? 아주 비웃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때? 치마 입으려면은 여자들이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여자들만 입어야 된다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편견에 찌든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 중엔 악이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악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한 말인데 그게 여자들한테 상처 준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찌든 말은 뭐예요? 이렇게 때가 막 오래돼 갖고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런 거 찌들다. 때가 찌들다. 편견 그런 건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찌들다라는 동사는 나쁜 말하고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찌들다만 외우면 안 돼요. 때가 찌들다, 편견이 찌들다, 그렇게 앞뒤 동사를 같이 명사랑 같이 외워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다음 사람들에게도 용인받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허락을 받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무례한 말을 했는데 다들 참고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무리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했어요.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대응하다, 대꾸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 거죠. 아무 대응도 반응도 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어요. 계속 나는 실패자야, 나고자야, 뭐 지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패배감을 계속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런 거, 그런 좌절감은 패배감과 좌절감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낙수, 물이 떨어져서 계속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모멸감을 좌절하고 한 것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거죠. 사장한테 부장이 혼나면은 부장이 과장한테 제일 밑에 직원은 이제 막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 모든 것을 풀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한 기업에서도 증명했다. 친절해야 된다라고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친절한 게 모든 일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 상담은 언제 하면은 클레임, 불평, 어떤 문제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전화를 해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전화를 하면서 성희롱이나 보통 전화 받는 사람도 여자들이거든요. 여자 상담원이니까 남자들이 막 그 전화를 걸면서 성희롱을 해요. 뭐 목소리가 어떻다느니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성희롱이나 폭언 막 욕을 해요. 그런 고객에게 2차례 경고한 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라고 2번 경고를 하고 그치지 않으면은 상담원이 먼저 그 전화를 끊어라 라고 2012년 현대카드가 전화 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지시사항. 이렇게 하세요 하라 라고 회사에서 전화 상담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 상담원은 고객이 불만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뭐를 하고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 그런데 현대카드에서 이렇게 그런 고객들한테는 무량 고객들한테는 그냥 경고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은 전화를 끊으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2016년부터는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 자격이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처럼 막 낮추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인격 모독이나 위협성 발언을 위협하다. 이 일 안 하라면 너 죽일 거야. 뭐 그런 말들. 위협하는 말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무조건 다 웃으면서 전화 받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거예요. 이 엔딩 폴리시, 이렇게 끝내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전에는 전화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한 달이라고 그만두고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엔딩 폴리시, 전화를 끊어도 됩니다라는 지침이 내려지니까 상담원들이 일을 계속 더 하게 됐어요.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어요. 이 지침은 폭언하는 고객들에게도 또 영향을 줬어요. 아주 나쁘게 말을 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이냐면 상담을 중단하겠다라는 경고만 해도 폭언하는 고객이 당황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의 옷을 벗는 걸 잊은 것이다. 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갑질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옷을 갈아입는 걸 잊어버렸대요. 계속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친구들 간에도 회사 대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 만나도 자기가 마치 대표인 것처럼 갑의 옷을 벗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 또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나이가 들고 이렇게 위 사람이 되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무리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자신이 옳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불을 잡다라는 거 뭐예요?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불을 끌 수 있어요. 네. 근데 겉을 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불이 갑자기 막 커지면은 겉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무례함이 아주 커져버린 거예요. 부풀어 올랐어요. 풍선처럼 부푼 이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그 사람의 마음이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됐다. 아주 자만심이 아주 높이 올라가서 떠오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발 아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갑질, 개저씨, 아저씨인데 개처럼 행동하는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아주 오래되고 문제가 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할아버지가 아빠가 아들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 이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이 작가가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설명과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끝에 한 문단에는 넣어요. 그러려면은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갑질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수평적이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미얀마에서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작년, 재작년 몇 년 안 됐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계속 참으면? 진행되니까. 똑같으니까. 내가 당한 고통을 내 아들, 딸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서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갑질을 제지할 수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서로 장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책을 여자들이 많이 좋아해요. 속 시원하다고. 근데 남자들은 싫어해요. 아주 기센 여자, 당찬 여자, 또는 뭐 싸가지 없는 여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이 책을 싫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남자들도 그렇게 갑과 을을 차별해서 하는 관계를 겪어봤을 거잖아요. 상관없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갑질을 당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당한 갑질을 그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갑질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으로 대물림뿐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다닐 때 그렇게 갑질을 당하니까 끝냈어야 되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당당하다는 표현이 불편한 이유. 165cm에 77kg, 키 크고 말라야만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플러스 사이즈, 빅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양 씨의 신체 조건이다. 여자예요. 여잔데 키가 165cm에 77kg이에요. 굉장히
뚱뚱한 거죠. 그런 분이 모델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고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깨고 어떤 모델을 했냐면 나는 빅사이즈 모델이야. 옷이 큰 옷을 입는 그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향 씨의 신체 조건이다. 그를 소개하는 글에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글에 꼭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바로 당당하다라는 단어다. 당당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자신감이 좋잖아요. 자신감 있으면. 그런데 모든 표현이 이 말이 쓰여요. 이 사람한테.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고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고 당당하고 멋지게 자기 표현을 했다 등으로 쓰인다. 당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는 패러독스랑 조금 비슷한데 영어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전에 설명한 모순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창과 방패가 있는 거.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어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장사가 있어요. 창 파는 장사가 있고 방패 파는 장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시에 이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모순인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이거 여기서만 보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거짓말이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당당하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쓰이니까는 당당하다라는 게 좋은 건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당당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해명한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당당한 사람은 사실은 뭘 설명할 필요 없어. 난 떳떳하고 난 자신감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좋은 거야. 근데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뒤에 뭔가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덩치 있는 여자는 뚱뚱한 여자는 당당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니까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뉘앙스라는 표현은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도 있고 말의 표현에서 아까 전에 어이 참 너 대단해. စကားတိုင်းမဟုတ်ပဲနဲ့သူပြောချင်တဲ့စကားထဲမှာ sense တစ်ခုကသွားပြီးတော့ပါနေတယ်ပြောတဲ့စကားကတော့အကောင်းလိုမျိုးစကားလုံးပဲဒါနဲ့သူရဲ့အဓိပ္ပာယ်တက်တက်ကြီးတစ်မျိုးမျိုးသွားနေတယ် 그러니까 말 표현에 따라서 စကားအတန်အနေနဲ့ပါအဲ့လို 아 정말 착하다가 아니라 아 정말 착하다 착해 이러면 막 비꼬는 말이 되고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당하다라는 표현은 여성에 대해서 자주 쓰이며 여성이 여성을 선망하고 동경한다라는 뜻의 걸 크러쉬에서도 당당함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걸 크러쉬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당당한 여자.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말 걸크러쉬에서도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칭찬한다라고 칭찬한답시고 칭찬하는 건데 한답시고 하면은 나중에 나쁜 말이 나와요. 칭찬한답시고 하는 말이지만 당당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너 참 당당해 라고 하는 말은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칭찬한답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지만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데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중에서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남자들한테 너 참 당당하다 라고 안 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남자에게 당당하다고 표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포털에 그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당당한 남자를 검색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한 남자, 성기 확대로 당당한 남자 되기 같은 결과가 대부분이다. 남자들이 당당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적인 표현, 나쁜 쪽으로 성적인 표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대요. 남자가 자신감 있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 남자답다,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지 당당하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 남자가 당당한 건 당연한 거니까. 이처럼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을 의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진 이런 편견은 여성들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두게 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은 여성들 스스로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한때 남자 배우들과 여자 배우들의 출연료 격차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여배우랑 남배우랑 주인공인데 나오는 비용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똑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남자가 100만 원을 받으면은 여자 주인공은 한 50만 원 정도 받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을 했어요. 여자 배우인 제니퍼 로렌스는 왜 나는 남자 동료들보다 적은 돈을 받는가라는 글을 써서 할리우드 출연료 정책의 관행을 비판했다. 관행은 법으로는 정해진 건 아닌데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남자 배우들은 자신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그게 얼마를 출연료를 달라고 얘기할 때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루어요. 성사시켜요. 그런데 나는 여자 배우다 보니까 왜 자신은 버릇없어 보이지 않는 데만 급급했는지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 근데 여자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연료를 얼마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릇없는 여자, 여자가 이렇게 말을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막 자기 생각을 막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갖고서 버릇없이 보이지 않는 데에만 급해 갖고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에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남겼대요. 나는 까다롭거나 버릇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까다롭거나 버릇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몇 년째 고치려고 노력 중인 부분이다. 왜 고치려고 할까요?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런 문제를 겪는 여성이 나 혼자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회적으로 결정된 걸까? 사회에서 이렇게 법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했나요? 여자들은 조용하게 시킨 것만 해야 돼. 그렇게 결정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결정된 걸까? 남자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남자들을 겁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을 불쾌하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습관이 나한테 남아있는 걸까? 나와 같이 일하던 남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여자가 볼 때 남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안 한대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한대요. 그들이 사나운 태도로 협상을 했더라도 만약 어떤 남자가 협상을 했어요. 나 이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사람들은
그 전략적으로 아주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사납게 한 거야. 라면 칭찬했을 거라 확신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납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버릇없어 보일까봐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정당한 목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다. 이렇게 글을 썼대요. 영화계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내용으로 비판을 해도 유독 특히 여직원은 감정적이며 싸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곤 한다. 회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막 비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직원과 근데 남자 직원이 똑같이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유독 여직원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 여자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평가를 안 하고.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본 여직원들은 가능한 한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몸을 사리기 마련이다. 몸을 사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용기 있게 어떤 일을 안 하고 조심조심하고 뭐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몸을 사리기 마련이다. 일 잘하고 적극적인 여자들은 기가 세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으며 기센 여자는 당당한 여자와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맥락이 뭐예요?ဘလို့အဖက်ဖက်ကစဉ်းစားဒီဥစ္စာကြီးကမှန်နေရမျိုးကိုပြောတဲ့စကားမျိုးမင်းမလို့ခေါ်ပါဒီစကားတစ်လုံးပြောလိုက်တယ်ဆိုလို့ရှိရင်ယောက်ျားလေးဘက်ကဖြစ်စေမိန်းလေးဘက်ကဖြစ်စေတခြားသူတွေတယောက်ကဖြစ်စေစဉ်းစားဒီအချက်ကြီးကသွားပြီးတော့မှန်နေရပေါ့တော့မှန်နေရပေါ့ပဲအဖက်ကစဉ်းစားအဲ့လိုမျိုးတော့မင်းမလို့ခေါ် 기센 여자는 당당한 여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기가 세다는 표현 또한 남자에게는 쓰지 않으면서 여자에게만 갖다 붙이는 괴상한, 이상한 아주 표현이다. 그런 이상함을 감지하고 느끼고 나서는 누군가 나에게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듣기 불편해졌다. 전부터 결혼식에 갈 때마다 신부들이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게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얀마는 안 그러나요?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작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고개를 들고서 하객 손님들과 하나하나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크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 앞에서 또 서약을 소리내 읽었으며 결혼 서약, 이 남자를 변호사 가서 어쩌고 막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런 서약을 소리내어 읽었으며 편지에도 또 남편을 섬긴다, 밥을 챙긴다 같이 구시대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그런 말을 썼어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편을 하늘처럼 그럼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말들을 썼어요. 근데 구시대적 옛날 시대의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랬더니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 친구들이 모두 신부가 어쩜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엄마들이 자기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그런 느낌이에요. 당당해야 하냐며 신기해했어요. 신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신기해하다. 아주 희한한 일을 보면서 예상한 바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싶어 씁쓸해졌다. 씁쓸하다. 맛이 쓰죠. 쓴 거 먹었을 때 뒤끝처럼 마음도 그런. 실제로 여자들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다 결국은 말하는 자체를 포기해버리곤 한다. 버릇없어 보일까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여자들에게 다 같이 당당해지자고 말하고 싶다. 여자들이 일상에서 당당한 것이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당연해진다라면 언젠가는 이 표현이 사라지는 날도 오겠지? 당당하다가 그래서 이 당당하다라는 말이 복잡한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뉘앙스의 칭찬으로 쓰이지 않는 정말로 당당하다가 좋은 칭찬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어요. 자고만 싶나요? 많이 먹나요? 이런 때 마음이 아픈가 보다 라고 알라라는 거예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기를. 한국에서는 대학교 졸업하면 회사 취직하려면 막 몇십 군데 이력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사에서 답장을 해줘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10군데 이력서를 내면 10군데에서 다 이렇게 와요. 아주 예의 바른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받으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예의 바르게 기분 나쁜 문장 앞에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만 일단 그냥 자고 싶었다. 눈이 떠져서 휴대전화를 봤더니 4시간 정도가 그렇게 지나 있었다. 휴대전화를 엎어놓고 또다시 잤다. 2시간 가까이 자고 깨서 다시 잠을 또 청했고 또 2-3시간을 자다가 깼다.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하루 중 14시간 이상을 그렇게 잠으로 보낸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낼 수 있었다.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미뤄둔 일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깊고 긴 잠에서 헤어나왔다. 잠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왜 그렇게 자고만 싶었던 걸까? 그 음침한 시간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때가 떠오른 것은 친구와 수다를 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병이 있나 싶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힘든 일이 있나 봐요. 현실을 좀 피하고 싶은가 보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기한 거야. 요즘 좀 힘든가 봐요. 좀 여기 피하고 싶은가 봐요.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대요. 눈물은 안 났지만은 날 뻔했대요. 그렇다면 내가 그때 많이 자고 싶었던 것도 눈뜨기 싫어서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계속 잠을 청했던 것도 혹시 그런 거였을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같은 말은 와닿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파 잠을 많이 잔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됐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는 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20대의 몸에 대해 생각한 건 연예인처럼 말랐으면 좋겠다 정도였을 뿐이고 몸 관리란 다이어트와 동의어 같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몸 관리가 다이어트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하는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막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 되는 거를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살 빼기고 말라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동의어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쩌면 내 마음은 몸을 통해 꾸준히 이렇게 말을 걸어왔는데 마음이 몸을 통해서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나 힘들어, 너 힘들어 라고 계속 몸이 아파오는 건데 나는 단순한 그냥 몸의 이상으로 몸이 아파서 그렇게 여기고 흘려보냈던 게 아닐까. 몸의 관리라는 건 마음의 관리와도
연결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대부분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은. 몸이 그렇게 말을 걸어온 때를 생각해 봤다. 20대 초반 먹을 것을 입에 하염없이 쑤셔 넣던 때가 있었다. 하루 종일 계속 과자 계속 이렇게 먹던 때가 여러분도 있었겠죠. 그럴 때 터덜터덜 또 귀가는 어떤 날엔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었다. 느끼한 음식들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또 탄산음료도 이제 콜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시고 싶었다. 편의점에 들러 과자들을 잔뜩 사와 먹다가 배가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죠? 속이 위가 막 거북해요. 많이 더부룩하고 거북할 정도로 배가 불러서 토한 날도 있었다. 거식증 같은 병이 그렇죠. 계속 먹고 토하고. 그게 식이장애의 한 종류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음식 조절 불능병 장애 문제가 생긴 종류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스스로가 정글에 보잘것없는 초식동물같이 느껴지던 취준생 때. 정글은 어때요? 아프리카 정글에 온갖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초식동물은 맨날 숨고 도망치고 그래야 돼요. 풀만 먹는 동물들은. 내가 그처럼 초식동물처럼 초라하게 느껴졌던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준비생이라고 그래요.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1년, 2년, 3년 막 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요. 취준생 때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계획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일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계획을 안 세워서 하면은 실수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계획하는 것을 좋아했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원했어요. 또 후에 심리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런 강박적인 성향이, 강박은 이거 해야 돼. 다른 거 하면은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 완벽해져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성향이 식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았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안해갖고서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막 그렇게. 몸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인식뿐 아니라 지각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외롭고 현실에서 또 현실에 대한 불만족 역시 식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외로울 때도 또 이렇게 막 먹어요. 또 현실이 불만족할 때도 막 먹어요. 그러한 것은 마음을 스스로 채울 수 없어서 입이라도 채우고 싶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추측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먹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살이 되고 더 괴로워져요. 영양소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다 보면 몸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의 습격을 또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나쁜 호르몬을 몸에서 만들어내서 또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 탓에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이 약해지면은 몸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현실을 회피하는 방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꾸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나가기 싫어요. 계속 싫으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회사를 쉬어요. 하루 이틀.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통해서. 머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면 내장도 같은 신호를 받는다. 머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복통을, 위장장애를 않는 경우가 가능성이 3배나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복통이나 배변장애, 대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설사가 나거나 가려움증, 폭식, 막 엄청나게 막 먹고, 거식, 두통,
불안증, 수면장애 등 잠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몸의 이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볼 일이다. 몸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약해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증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정신으로 몸을 극복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정신력을 강하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겪어내야 할 뿐. 내 마음과 육체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보듬어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함께 가는 친구일 수밖에 없다. 식이장애를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비결로서 이겨낸 방법으로서 심리적인 이유를 들곤 한다. 스스로에 대한 칭찬 일기를 쓰면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를 칭찬하는 일기를 쓰면서 또는 사랑과 안정을 주는 애인을 만나고부터 또 가족의 관심과 배려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병들이 다 치료가 됐대요. 한없이 무력해지는 일상을 견디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내가 이해를 받았다라는 느낌. 또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 뿐이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때 몸은 가끔 에러 메시지를 보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그때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몸을 찬찬히 이해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마음의 문제를 찾아 보듬어 줄 때 몸은 밸런스를 찾아 나간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마음의 문제를 찾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